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토요일 저녁 8시인데 참 귀한 시간이죠. 아주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문학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이같이 함께 해준 줄 알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이 두 번째에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거의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첫 시작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책에 대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오늘 이제 프롤로그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가 생각보다 이 책의 전체 구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들으시고 이후에 안 들으시더라도 이 책을 혼자 읽어 나가시는데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 바로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이 소설이 어떻게 단순히 한 시대를 그린 이야기를 넘어서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그토록 뜨겁게 사로잡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은 하얗고 땅은 검었다. 와, 이 첫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순식간에 100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던 그 태초의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역사의 새벽, 한반도의 운명이 거친 파도 속으로 막 빠져들던 바로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책장을 딱 넘기는 순간 20세기 초 격동의 한국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책, 바로 김주혜 작가의 작은 땅의 야수들 속으로 아주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학적 현상이 된 작품이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한국사를 배경으로 한 신인 작가의 첫 소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공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 규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의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죠. 데이턴 문학평화상 최종 후보에 올랐죠. 뉴욕타임스와 BBC 같은 곳에서 엄청난 찬사를 보냈죠. 무려 40개가 넘는 주요 언론이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성공이라고 할 수준이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의 문학적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어요. 이미 전 세계 14개가 넘는 나라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있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TV 시리즈 제작까지 확정됐다고 하니까 이 서사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설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모든 건 1917년 눈이 펑펑 내리는 평안도의 깊은 산속에서 시작됩니다. 굽률인 한 사냥꾼이 호랑이의 공격을 받고 있던 일본인 장교 한 명을 구해주는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있죠. 바로 이 순간이 앞으로 50년에 걸쳐 펼쳐질 거대한 인연의 서막을 여는 순간입니다. 이 소설은 정말 거대한 역사적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데요. 1917년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3.1운동,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해방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그대로 관통합니다. 그리고 1965년 제주도에서 이야기가 막을 내리기까지 등장인물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프고 격동적인 순간들을 정말 온몸으로 겪어내게 되죠. 이 기나긴 50년의 대서사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인연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흔히 쓰는 그 말 맞습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사람들 사이에 운명처럼 맺어지는 그 관계 말이에요. 소설 속에서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실이 주인공들을 아무리 멀리 떼어놓아도 결국 서로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그들의 운명을 아주 단단히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요, 정말 운명처럼 얽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기생학교에 팔려갔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최고의 예인이 되는 오키, 그리고 고아 거지왕초에서 불같은 열정을 가진 독립투사가 되는 정호,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야망을 품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력거꾼 한철까지, 이 세 사람의 엇갈리는 사랑과 신념이 한국의 가장 아픈 역사 속에서 거대하고도 복잡한 운명의 삼각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이 도발적인 제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 과연 이 야수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 답이 문화적인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서구 독자들은 야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전쟁이 만들어낸 야만적인 인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대요. 하지만 우리 한국 독자들은 어떨까요? 즉각적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죠.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의 용맹한 기계, 바로 호랑이 같은 그 정신을 말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이 작고 척박한 땅에서도 기계 있고 용맹하게 살아오던 우리 선조들을 야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수들이라는 표현은 폄하가 아니라 그 치열한 시대를 살아남았던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던 거죠. 아니, 이렇게까지 생생하고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소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이유? 바로 작가 개인의 삶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혜 작가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그녀의 뿌리는 한국 역사에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외할아버지가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작가에게 한국의 근현대사는 그냥 책에서 배운 먼 과거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의 이야기, 바로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요, 작가가 가족에게 직접 들었던 생생한 구술 역사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철저한 연구가 결합된 결과물인 셈이죠. 개인의 기억이라는 작은 씨앗을 방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땅에 심어서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대를 증언하는 거대한 서사로 뿌리내리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 소설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쁜 울림을 주는지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작가는 문학이랑 환경보호를 전혀 다른 일로 보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게 권위 있는 문학상 상금 전액을 시베리아 호랑이 보존 기금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작가에게는 잊혀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지키는 일이나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바로 사라져가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는 하나의 싸움인 거죠. 작가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깊이 잠재된 양심과 영혼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 소설은 단순히 과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우리 내면을 향해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용기, 신의, 사랑 같은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말이죠.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희생,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기려야 할까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까지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서 김주혜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9살 때에 미국으로 간 1.5세입니다. 이민 1.5세대의 젊은 작가로서 특히 할아버지로부터 집안 내력으로 내려오는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라 할까요? 독립운동가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잘 물려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그것으로서의 첫 작품, 장편으로 첫 작품이 이 작품이었는데 첫 작품부터 완전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큰 작품이 먼저 하나 이렇게 탄생되는가 하면은 지난해 6월 13일 날 출판된 책이네요. 이 책입니다. 밤새들의 도시. 이 책이 작은 땅의 야수들처럼 두껍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거의 한 500페이지가 넘네요. 520페이지 이렇게 되는 책인데 이 책은 예술혼이라는 건 무엇일까? 예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민족을 다루고 있고 특히 근대사에서 1917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까지 이르는 긴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도 그냥 당시의 시대를 이끄는 정치인들 얘기가 아니고요.
잘난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바닥 사람들이라 할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의 꿋꿋이 그야말로 야수처럼 살아남았는가, 이 얘기입니다. 야수처럼 이끌어왔는가라는 걸 보는데, 이 야수처럼 이끌어온 이 정신, 이런 정신이 이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오던 전승되어진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한 작가적인 어떤 통찰이라 할까, 작가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책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처럼 자꾸만 나약해지고 있는 그런 우리 민족의 정신들에서 혼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제 자신부터라도 이 책을 읽으면서 번쩍 정신이 들었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책이 어렵지 않고요.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웅장함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서사의 장대함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은 역사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주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들이 우리 민족의 각계각층에서 어떻게 흩어져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쳐오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아무튼 지난주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가운데에 앞부분 1장, 2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책을 큰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1장, 2장 뭐 그렇게 나누진 않고요. 제목도 없습니다. 그냥 별표처럼 이렇게 해서 한 부분 딱 나오고 또 한 뭉치 나오고 한 뭉치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했던 부분은 첫 얘기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전체적인 뭐랄까요, 그림을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커다랗게 해서 잡아 들어가듯이 바로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이 대단합니다. 1917년 이렇게 두고 첫 문장이 하늘은 하얗고 땅은 검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표현이 저는 창세기 1장 1절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한자를 배울 때에 천자문을 배우게 됩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여기 첫 네자거든요. 4개의 글자를 가지고 어린아이가 세상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건데, 첫 번째 천이고, 그 다음에 땅이고, 그 다음에 거물, 현, 누루황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얘기인데, 저는 천자문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크게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한 사냥꾼이 그 자연 속에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한 개의 점처럼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요. 이 사냥꾼이 이제 계속 얘기를 끌고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냥꾼이 아버지가 어릴 때에 호랑이를 잡아서 마을에 가져왔을 때에 어릴 때 얘기를 되살리고요. 또 그러면서 그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얘기입니다. 절대로 네가 먼저 호랑이를 죽이지 말라. 호랑이가 먼저 공격해 올 때는 몰라도 그러지 않을 때에는 호랑이를 죽이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일종의 정당방위라는 쪽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민족은 괜히 남 자리인데 가서 뺏어올 수 있다, 그렇게 그게 안 됩니다. 역사 속에 그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런 역사적인 맨날 당하기만 하고 주 터지기만 하고 그러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불만이랄까요, 못마땅한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하면은 지금 와서는 다릅니다. 역시 우리 민족은 깊은 평화를 사랑하는 그 역사가 길고 긴 역사 속에 쭉 내려와서 우리는 이같이 늘 순박하면서 당하면서 빼앗기면서도 지금까지도 살아왔구나. 참 대단한 저력이다. 이제 이 저력이 세계를 향해서 뻗쳐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짐승 같은 세계에 이 상황 속에서
마침내 우리 민족의 문화라든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전 세계로 빛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마구 뻗어나가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이 같은 정신들이 같이 뻗쳐져 나가야 된다, 이 생각이고요. 앞서서 문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런 걸로 딱 한국 사람, 한국인 이렇게 했을 때 딱 이미지화 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다시 다른 얘기로 가버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남자 사냥꾼입니다. 아직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이같이 사냥으로 먹고 사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대한제국의 그 병사였다가 군대가 해산되고 나라가 일제히 망하면서 그냥 새끼 밥을 굶지 않도록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냥을 할 수밖에 없는 사냥꾼으로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린 시절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눈 내리는 겨울 산속에서 어떻게 보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아내를 만났었던 그 아내와 결혼하는 얘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참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흑백에 전 세상은 눈이 내려서 그렇게 고요하게 그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에, 여기에 결혼식 장면이라는 거는 상당히 칼라를 부여하게 되고, 이 결혼식 장면에서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결혼을 하는 날 외에는 감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을 입도록 허락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하는 날 입게 되는 찬란한 옷들, 그런 부분이 칼라를 확 부여해 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역시 가정이라는 것, 이 산속에 혼자 오돌오돌 떨고 있으면서 가정이란, 아내라는 그런 쪽으로 또 깊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마침내 사냥꾼은 이 산속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눈보라가 몰려오는 저물녘이 다다라옵니다. 이때에 산중턱에서 그는 마치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는 한 마리 짐승처럼 네 발로 선 채 잠시 버텼지만 곧 팔꿈치마저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자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고운 눈가루 속으로 파묻히듯 쓰러졌다. 마침내 쓰러져 버리게 되는 그겁니다. 그렇게 쓰러지니까 마지막까지도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엎어져 있을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눕습니다. 간신히 힘을 모아서 눈 위에 반드시 누워서 달을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달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거 뭔가 복선이 있는 것 같죠?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달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내려다 보았다. 이 자연 속에서 가장 자비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자연이 그냥 이 남자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그냥 콱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이 자연 속에서 또 어떻게 달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가 희망을 본다 할까, 죽지 않을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 이 지난주까지 했던 부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얘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군. 야마다 대위가 말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잔뜩 겁먹은 것처럼 보였는데 야마다 대위의 말이 맞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가 자기 상관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닥친 이 재앙을 선고하는데 거침없고 대담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쪽에 있는 나무들의 가지가 더 굵직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이 방향이 남쪽이지. 우린 1시간 동안이나 계속 반대쪽으로 왔던 거야. 야마다 대위는 노여움과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막 21살이 된 그에게 반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습관이 이미 배어 있었는데, 이러한 위풍당당한 성향은 행세께나 하는 세력가인 그의 집안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야마다 가문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무사 가문의 분가였으며, 야마다 대위의 아버지인 야마다 남작은 하세가와 총독과 절친한 사이였다. 하세가와 집안과 야마다 집안 모두 영국인 가정교사를 고용해
아들들을 서양식으로 교육했으며 야마다 겐조는 장교 임관을 위해 본토로 돌아오기 전까지 하세가와 집안의 사촌과 함께 유럽과 미국을 일주했다. 그처럼 젊은 나이에 대위 계급장을 달 수 있었던 것도 또 그의 상관인 하야시 소자마저도 겐조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소자님. 마침내 야마다 대위가 하야시 소자에게 한마디를 던지자 일행 모두가 발을 멈추었다. 야마다 대위와 하야시 소자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는데 현지 경부 후쿠다와 그의 부하인 순사 2, 그리고 조선인 길잡이 1명이었다. 그러면 대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야시 소자는 느릿느릿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마치 그들이 지금 눈 내리는 깊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한 막산에 있기라도 한 듯한 태도였다. 밤이 그들을 빠르게 덮쳐오고 있었다. 날이 시시각각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낮에 길을 잃었는데 밤중에 찾을 수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오늘 밤을 버틸 수 있도록 야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밤새 다들 얼어 죽는 사태만 피할 수 있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산에서 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에 하야시 소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불안스레 예측하느라 일행은 더욱 조용해졌다. 야마다 대위가 이런 식으로 하극상을 내비쳐도 하야시 소자가 인내심을 잃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이처럼 지독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인 지금 이들의 갈등에는 본격적인 반란의 기운마저 감돌았다. 하야시 소자는 자신의 직속 부하인 겐조의 얼굴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새 고난을 장면해야 할지 혹은 토끼의 생가죽을 벗기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볼 때 줄곧 그가 얼굴에 띄우는 표정이었다. 그의 뿌리 깊고 본능적인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하야시는 무턱대고 자신의 감정을 분출해버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마침내 그는 순사 1명에게로 몸을 돌려 야영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행은 눈이 띄게 안도하며 땔감을 찾으러 이리저리 흩어졌다. 눈이 오는 데다 땅이 이미 젖어 있어 땔감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지만 말이다. 너는 말고 너는 여기 내 옆에 앉아 있어. 겁 많고 심약해 보이는 조선인 길잡이 백씨가 허둥지둥 자리를 뜨려고 하자 하야시 소자가 말했다. 네 놈이 내 시야를 벗어나도록 내버려 둘 것 같나? 백씨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신음을 흘리며 누더기 천으로 묶여있는 젖은 가죽신 속에 두 발을 내려다 보았다. 이 지방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야시 소자는 후쿠다 경부에게 이곳 어디쯤에서 사냥할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방 200리 이내의 모든 조선인을 조사하여 상세한 인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던 후쿠다는 이 사냥 산행의 길잡이 역할을 맡을 조선인 3명을 추천했다. 백씨 말고 다른 두 후보자는 감자를 캐는 농사꾼들로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거친 야인 부족으로 통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깊은 산속에 외따로 숨어 살면서 자기네들끼리만 혼인하고 자급자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 세상에 간신히 얼굴을 내비치고 교류하는 시기는 고작 1년에 서너 번 정도 큰 장이 서는 날뿐이었다. 감자농부 두 사람 모두 산길에 밝아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뭇가지와 돌멩이 하나까지 모르는 게 없었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떠돌이 비단장수 백씨뿐이었다. 하야시 소자는 그 점이 더 중요한 자질이라 여겼으나 그 판단은 일행 모두에게 애석한 결과를 가져왔고 백씨 자신의 유감스러움 또한 전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군. 이야기가 확 바뀝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집니다. 야마다 대위가 말했다. 야마다 겐조라는 대위가 이제 나타나는데 일본인 장교들하고 같이 사냥을 들어왔다가 지금 눈 속에 이 사람들도 고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마다 대위는 얘기가 계속 우리가 이 산속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같은 지역을 돌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은 잔뜩 겁먹은 것처럼 보였다. 여러 이제 몇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들이 처한 눈 속에서 고립되어진 장면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마다 대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쪽에 있는 나무 가지들이 더 굵은 걸로 봐서 이쪽이 남쪽인 것 같다. 맞습니다. 방향 감각을 가질 때에 가지가 더 굵거나 또한 그러면은 나무 가지가
완전히 동그랗게 대칭을 이루지 않고요. 남쪽을 향해 가지고는 더 많이 뻗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북쪽을 향해 가지고는 적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렵수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남쪽이 어딘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다 데이는 이쪽을 보니까 남쪽인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우린 1시간 동안 계속 반대쪽으로만 왔던 거야. 야마다 데이는 노여움과 경멸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야마다 데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데 그동안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막 20살이 된 그에겐 반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습관이 이미 배어 있었다. 거기에 같이 동행한 장교들이 있습니다. 왠가 하면 야마다 데이는 일본의 세력가인 집안에서 일본 무사의 가문입니다. 무사의 가문에서 교육을 잘 받았고 제대로 야마다 남작은 게다가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자제인데다가 야마다 남작은 하세가와 총독과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일찌감치 영국인 가정교사를 두고 그렇게 서양식 교육으로 아이들을 갈 만큼 앞선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에 들어와서도 빨리 진급을 해서 젊은 나이에 대위 격장을 달고 있고요. 그의 상관인 하야시 소자는 소령쯤 되죠. 이제 대위가 소령이 되니까 자기 상관입니다. 상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여기는 짱짱한 뒷배경이 있고 하니까 같은 장교들 사이에도 벌써 실체가 누구다라는 걸 압니다. 예, 어떻든 그런데 소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야시 소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고요. 이렇게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소자님. 아침내 야마다 데이가 소자께 항의한다 할까? 이제 소자가 사실은 더 높은 계급에 있으니까 총지휘해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다. 좀 내가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집니다. 야마다 데이와 하야시 소자 외에도 4명이 더 있었다. 같은 일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사냥이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조선인이 있고, 조선인은 왜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면은 이자들이 이쪽 산세를 잘 모르니까 지역은 평안북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쪽은 만주,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고 남쪽은 평안남도를 접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북서쪽 지역이죠. 북서쪽 지역의 평안북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4명이 더 있었는데 현지 경부라는 건 경감, 한국의 경감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이랄까요? 이렇게 되는 후쿠다 경부와 그의 부하인 순사둘 그리고 조선인 길잡이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산속에 사냥을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하야시 소자가 느릿신중하게 말을 건넵니다. 날이 시시각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낮에 길을 잃은데 밤중엔들 길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얼른 야영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야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야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야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눈은 내리고 그러니까 뭐 쉽게 뭐를 구하기는 땔감을 구한다든지 만만찮겠죠. 그래서 각자 그렇게 흩어져 가면서 야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조선인 백씨는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지역의 사냥을 떠나기 앞서서 3사람을 추천받습니다. 길을 안내할 3사람을 추천받는데 그중에 이 백씨는 비단 장수이면서 일본어를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는 이 백씨가 낫겠다 싶어서 백씨를 데리고 이제 여기에 온 겁니다. 나머지 2사람들은 농부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본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른 길을 잘 알지는 몰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백씨를 데리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백씨를 데리고 왔던 부분이 일본 장교들과 소통은 잘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그 판단이 지금 이렇게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백씨가 그렇게 길을 잘 못 찾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씨 자신의 유감스러움 또한 전혀 덜하지 않았다. 백씨도 굉장히 유감스럽겠죠. 자기가 이렇게 된 부분에서
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그건 야마다 대회의 삶이 끝나기 직전 그의 눈앞을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잊지 못할 형상들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달빛 아래 그림처럼 평온히 누워있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땔감을 모으러 숲속으로 20자쯤 들어갔을 때 야마다는 눈밭에 늘어진 누군가의 몸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첫 충격이 가신 뒤 야마다 대위에게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손을 가슴 위로 모은 채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대단히 차분해 보였다는 점이었다. 마치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어떤 황홀한 연락의 순간에 그대로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이 작은 남자가 몸에 두르고 있는 천조각이 너무나 얇고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그가 입은 누비 저고리는 닳고 해지다 못해 날카롭게 튀어나온 여인 어깨뼈가 훤히 다 비쳐 보일 지경이었다. 야마다 대위는 남자의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러고 나서 이후 돌이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지만 파랗게 질린 남자의 얼굴을 향해 몸을 굽히고 귀를 기울였다. 이봐, 어이, 일어나! 남자의 콧구멍에서 희미한 숨결이 여전히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음을 깨닫고서 야마다가 냅다 고함을 쳤다.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는 양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감싸들고 가볍게 뺨을 때렸다. 남자에게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야마다 대위는 남자의 머리를 다시 눈 위에 내려놓았다. 해로운 벌레만도 못한 이 조센증을 굳이 도와줄 이유는 없었다. 그는 야영지를 향해 걷기 시작했지만 몇 발짝 떼고서는 다시 몸을 돌렸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의 마음이란 어두운 숲과도 같아서 야마다처럼 이성적인 남자도 내면에 그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담아두곤 한다. 야마다는 그 조센증을 두 팔로 들어 올렸다. 어린아이를 안아들 때처럼 가볍고 나뿐했다. 이게 대체 뭔가? 야영지로 돌아오자 하야시 소자가 언짢은 기색으로 호통을 쳤다.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야마다 대위가 남자를 땅바닥에 눕히며 말했다. 죽은 조센징으로 뭘 어쩌게? 땔감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고서야. 꼴을 보아하니 불도 제대로 붙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죽게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뒀어야 했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혼자 사냥하고 있었으니 이 주변 지형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갈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마다 대위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조선인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말라는 속뜻을 담은 은밀한 경고에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어쨌든 야마다가 품고 있는 의도나 감정의 여력을 사이에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이 자리했던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잘 아는 바였다. 나머지 일행이 돌아왔다. 야마다 대위는 백씨에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그 남자를 불 가까이 옮겨 몸을 녹여주고 조선말로 소리쳐보라고 지시했다. 남자의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자 백씨는 미친 사람처럼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큰 소리로 야마다를 불렀다. 대위님, 대위님, 이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요. 야마다 대위는 백씨에게 일러 남자에게 비상식량인 건빵을 조금 먹이고 야마다 자신의 몫으로 특별히 배급된 말린 꽃감까지 주게 했다. 건빵은 반드시 눈에 약간 적신 상태로 먹이도록 해. 안 그러면 저놈이 목구멍이 막혀 질식할 테니까. 야마다 대위의 말을 고분고분 따르며 백씨는 남자의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얹은 뒤 조선말로 무언가 달래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저놈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하야시 소자가 물었다. 그는 간부용으로 준비된 딱딱하게 언 주먹밥과 약간의 매실장아찌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순사들은 어디에선가 나온 사케 한 병을 돌려가며 마셨고 그러자 분위기가 갑자기 명랑하고 화기애애해졌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백이 이놈을 특별히 알아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야마다 대위가 말했다. 후쿠다 경부 역시 남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순사 중 하나는 그가 아마도 소장농 남시일이라 짐작하고 있었다. 이 사냥꾼이 그 지역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가난한 문농부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대한제국군에 복무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그는 경찰의 주의를 끄는 인물이 된 터였다. 그렇다면 위험한 자로군.
배응망덕한 독사놈이야. 하야시 소자가 말했다. 유용한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올 때 우리를 이 저주받은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 해준다면 하루 정도는 살려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마다는 변함없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 자신도 건빵 한두 조각과 곶감 한 개를 먹고 첫 불침번을 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흩어져서 땔감이라도 구할까 이렇게 해서 야마다 데이도 마찬가지로 흩어져서 그걸 찾습니다. 그때 갑자기 눈밭에서 누군가의 몸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눈이 내려오고 첫 충격이 가신 뒤 야마다 데이에게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은 채 등을 대고 누워 있는 그 남자의 모습이 대단히 차분해 보였다는 겁니다. 마치 추위속에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어떤 황홀한 연락의 순간에 그대로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어떤 황홀한 연락의 순간에 그대로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그냥 보잘것없이 얼어 죽은 게 아니고 황홀한 순간에 연락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부분이 상당히 참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이 작은 남자가 몸에 두르고 있는 건 천조각이 너무나 얇고 형편없는 것이었다. 당시의 조선이라는 건 그럴 수밖에 없죠. 매우 어려웠으니까요. 그가 입은 누비 저고리는 닳고 헤어지다 못해 날카롭게 튀어나온 여인 어깨뼈가 훤히 다 비쳐 보일 정도였다. 그래서 야마다데가 어이 일어나 하면서 남자의 콧구멍에다가 귀를 대봅니다. 가는 숨결이 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다 데이는 이 남자를 업고 돌아옵니다. 야영지로 그렇게 남자를 업고 돌아왔더니만 이게 뭐야? 하야시 소자가 언짢은 기색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상관이죠. 언짢은 기색을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이게 뭐야? 숲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야마다 데이가 대답을 하니까 죽은 조선 증후는 뭘 어쩌게 땔감으로 삼는 건 아니고서야 꼴을 보아하니 불도 잘 붙지 않을 것 같은데 혼자 죽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혼자 사냥하고 있었으니 이 주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시 야마다는 젊은 사람으로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를 살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갈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야마다 데이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야마다 데이는 어떤 감정이나 인간적인 동정심이 저는 없은 거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불이 있는 쪽에 좀 따뜻한 데에 이 사람을 옮겨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데이님 이자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단 장수 백씨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건빵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건빵을 할 때 눈에 잘 적셔서 그렇게 먹이도록 하라면서 배급된 이제 건빵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씨가 남자를 안고 무릎 위에 올려놔 놓고 조선말로 무언가를 달래듯이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으니 하야시 소자가 묻습니다. 저놈들은 서로 아는 사이인가?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간부용으로 배식되어진 준비된 딱딱한 주먹밥 약간의 매실 장아찌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진 않습니다. 백이 이놈을 특별히 알아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야마다 데이가 말했다. 후쿠다 경부 역시 남자가 누군지 잘 알지도 못했다. 그렇죠. 모든 그 지역의 경찰서장이라 해가지고 모든 걸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순사 중 하나가 그가 아마도 소장농 남씨라고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사 중에.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죠. 이 소장농 남씨가 대한제국의 군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요주의 인물이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하야시 소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자로군. 배은망덕한 독사놈이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그럽니다. 유용한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올 때 우리를 이 저주받은 산에서 내려갈 수 있게만 해준다면 하루 정도는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야마다는 이같이 아주 침착한 어조로 그 자신도 건빵 한 조각을 곶감 한 개를 먹고 첫 불침번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도 없이 찾아온 새벽은
그들을 둘러싼 나무들이 뿜어내는 회백색 은광을 비추며 은은하고 부연빛으로 숲을 채웠다. 햇볕도 그림자도 없는 숲속에는 자리한 모든 것이 중력을 잃고 부유하는 듯 보였다. 나무들과 바위들, 그리고 눈까지 모두 여린 은빛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더라. 흡사 이승과 저승 중간에 있는 세계, 다른 세계들 사이에 살며시 끼어 있는 세계의 모습이었다. 잠에서 깨어 그런 아침을 맞이한 야마다 대위는 혹시 아직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눈을 뜨면 자신의 포근하고 따스한 이불 속에 누워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음 순간 이곳이 어디인지 깨달았고 뒤따라오는 크나큰 실망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타고난 천성과 교육으로 인해 그는 철저히 이성을 중시하며 감정을 불신하는 성향을 지니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랑이나 우정까지도 하류 계급에 속한 사람들 혹은 여자들이 빠져드는 헛된 몽상으로 여겨 경멸했고 남자들에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라 생각했다. 감정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게 한 사람의 내적인 의지와 신중한 판단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야기된 반응이라는 점이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진득한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곧장 담요를 떨쳐냈다. 자리에서 일어나 소변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선 야마다는 자신의 잠자리에서 불과 몇 자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찍힌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흔적을 보아하니 거대한 짐승이 그들의 야영지 둘레를 여러 차례 맴돈 모양이었다. 야마다는 백시와 사냥꾼을 깨웠다. 두 사람은 체온으로 추운 밤을 버티느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었다. 야생 짐승의 흔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백씨는 거의 뛰어오르듯 몸을 일으키더니 사냥꾼에게 조선말로 상황을 허겁지겁 설명했다. 사냥꾼은 병약해 보였지만 바로 전날 밤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날카로운 눈빛을 번득였다. 남자가 뭔가 속삭이듯 말했고 그러자 백씨가 그의 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뭐라는 건가? 발자국을 살피며 조선말로 중얼거리는 사냥꾼의 모습에 야마다 대위가 백씨에게 물었다. 호랑이가 틀림없다고 합니다요. 이렇게 가마솥 뚜껑처럼 커다란 발자국을 내는 짐승은 호랑이 말고는 없었죠. 누구라도 아는 얘기입니다. 백씨가 말했다. 저 사냥꾼 말로는 지금 당장 산에서 내려가야 한답니다. 호랑이는 지난밤 내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기분이 좋은 상태도 아니랍니다. 왜 아무도 이 호랑이를 못 봤지? 자기 다음에 경계를 선 이들에게 언짢음을 느끼며 야마다 대위가 물었다. 백씨가 이 말을 사냥꾼에게 전한 뒤 남자의 답변을 통역했다. 저희 말로는 호랑이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요. 우리가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건 호랑이가 기꺼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할 때뿐이고 그전에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요. 우리는 호랑이들의 터전, 그들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그냥 내버려 두고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최선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산에서 내려가기 전에 그 짐승이 눈에 뜨인다면 나는 그놈을 잡아 죽일 거야. 호랑이 가죽과 고기를 총독님께 대령할 거라고 야마다 대위가 말했다. 너희 같은 겁쟁이 조센직 노예들이 무사의 용기에 대해 뭘 알겠냐? 백씨는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에도 어쨌든 모두가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야마다 대위 자신이 한시 바삐 돌아가는 길을 찾아 최대한 빨리 이 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앞장서서 길을 이끄는 사냥꾼의 몸놀림은 굉장히 날쌔고 민첩했다. 산에서 내내 굶다가 어젯밤 쌀 건빵 약간과 김 그리고 장아찌로 겨우 배를 채운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 깜짝 놀랄 수준이었다. 남자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오랫동안 버티는데 익숙한 듯했다. 야마다 대위는 그가 지니고 있던 활과 화살을 압수했지만 사냥꾼은 그러한 조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억울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무덤덤한 태도로 나무들 사이를 빠르게 뚫고 나아갔다. 저놈이 도망칠 눈치를 보이면 곧바로 쏴버려! 하야시 소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자님. 대위가 대답했다. 우중충한 회색빛 날에 태양은 줄곧 구름 뒤에 숨어 나오지 않건만 명확히 드러나는 빛 없이도 세상은 조금씩 밝아졌다.
바람의 한기가 수천 개의 얼음바늘처럼 그들의 피부 속을 파고들었다. 전날보다 훨씬 더 차갑고 혹독한 바람이었다. 그들이 떼는 발걸음마다 눈 위에 깊고 뚜렷한 자국을 남겼다. 사냥꾼은 이따금씩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남자가 백씨에게 무엇인가 속삭이자 백씨는 야마다 대위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전했다. 날이 지금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답니다. 백씨가 애원하듯 말했다. 호랑이가 계속 우리의 뒤를 쫓는 중인데 이 속도라면 지금쯤 우리 바로 뒤쪽에 바짝 붙어 있을 것 같답니다. 너희 조센징은 정말 한심하고 나약한 벌레 같은 놈들이다. 야마다 대위가 경멸 섞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우리한테는 활과 화살 따위가 아니라 총이 있다고 저 사냥꾼 놈에게 전해라. 자랑스러운 우리 황군 장교들은 미개한 짐승들을 보고 겁에 질려 달아나지 않아. 우리는 그놈들을 사냥한다. 백씨는 입을 다물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 사냥꾼 뒤쪽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은 미소와 고개짓으로 대위의 일침에 동의를 보냈고 각자 조선에 와 겪었던 이런저런 사냥 무용담이며 자신이 죽인 야생동물들에 대해 뽐내듯이 읊어댔다. 감청색 눈동자를 한 새끼 표범들, 가슴에 창백한 초승달 무늬의 흰털이 돋은 검은 반달곰들, 큰 뿔을 지닌 수사슴들, 그리고 이리들. 하지만 백수 중에서도 제일 영험한 짐승이자 조선 땅 어디에나 있다는 호랑이를 직접 사냥해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자랑도 시들해졌다. 구름 때문에 해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그들 뱃속의 허기와 조금씩 밀려오는 좌절감 외에는 몇이나 되었는지 짐작할 방법이 없었다. 꼬박 하루가 넘도록 길을 잃고 헤매게 될 줄은 몰랐기에 그리고 전날의 저녁 식사도 빈약했기에 그들 대부분은 마지막 남은 식량을 아침 식사 때 다 먹어버린 뒤였다. 침묵 속에 행군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사냥꾼이 걸음을 우뚝 멈추고 나머지 일행에게 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는 스쳐간 바람에 아직도 가볍게 흔들리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다. 파도의 물안개처럼 곱고 흰 눈가루가 나뭇가지 아래로 사르륵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뭐야? 야마다 대위가 백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기나긴 장마철에 울리는 천둥처럼 깊고 불안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 모두는 미지의 힘에 형언할 수 없는 응시를 느꼈다. 그들 바로 앞에 놓인 나무들 사이 불과 60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번쩍이고 있는 주황색과 검은색 섬광에서 온 것이었다. 소리로 뒤덮인 덥수룩한 갈기의 미세한 떨림을 제외하면 그 짐승은 전혀 흔들림 없는 자세로 그들을 대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칠흑 같은 동공이 박힌 밝은 노란색 눈동자는 온통 하얀색뿐인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었다. 순간 군인들은 모두 소총을 꺼내들고 마치 조각상처럼 꼼짝하지 않는 호랑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야마다 대위가 부하들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낸 뒤 이어 거의 동시에 쏟아진 무수한 총탄 중 가장 첫 발을 쏘았다. 뜻밖의 공격에 호랑이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네 발로 용수철처럼 뛰어오르더니 마치 하늘을 날듯이 그들 쪽으로 도약했다. 군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짐승은 그들 사이에 몇 자 안 되는 거리를 단숨에 가로질렀다. 야마다 대위의 심장이 얼음처럼 섬뜩해지는 찰나 누군가가 그의 시야 안으로 휙 지나갔다. 사냥꾼이 양손을 공중에 들어 올린 채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었다. 하지마! 그의 고함이 빈터에 울려 퍼지자 나물들이 뭉설이 쳤다. 안 돼! 안 돼!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호랑이는 방향을 날쌔게 바꾸어 사냥꾼에게로 돌아섰다. 안 돼! 안 돼! 사냥꾼이 계속 되풀이해 외쳤다. 무섭게 달려오던 호랑이가 자신의 코앞에서 멈출 때까지 호랑이는 노란 눈동자로 사냥꾼의 눈을 한순간 응시하다가 획 몸을 돌리고 달려올 때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군인들이 다시 사격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잡목숲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뒤였다. 왼쪽 뒷다리로 디딘 세 번째 발자국마다 선홍색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다. 다들 멍하니 서서 뭐 하는 거야? 하야시 소자가 고함을 쳤다. 놈을 추격해야지. 상처를 입었으니 속도를 내지 못할 거야.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놈을 잡아 죽이자고. 사냥꾼이 다급한 말투로 백씨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자 나이 든 비단 장수는 일본인들에게 애원하듯 말했다. 이 사람 말로는 호랑이를 보내줘야 한답니다요. 상처 입은 호랑이는 건강한 호랑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요. 호랑이들은 영물이라 복수심을 품을 줄 압니다. 불의와 정의를 기억할 만큼 영리하고 공격을 받아 다치면 상대를 죽일 기세로 덤빈답니다. 게다가 설령 우리가 호랑이를 죽인다 해도 하룻밤 더 이 산속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 목숨 또한 끝나고 말 겁니다요. 이미 어젯밤보다 더 추워졌으니 이 사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요, 소자님. 하야시 소자는 부하들을 쭉 돌아봤다. 모두 이미 패배한 듯 겁에 질린 얼굴이었고 그 거대한 야수의 뒤를 따라 산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총상을 입고서도 그 짐승은 속도를 늦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터였다. 하야시는 이런 사냥 여행뿐 아니라 전장에서의 전투를 이끈 경력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는 러시아를 상대로 만주에서 싸웠고 물론 내내 불만과 반항의 기운이 끊이지 않는 식민지 조선도 통제해야 했다. 그는 싸움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지만 그것이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니었다. 하야시에게 용기란 곧 무모한 어리석음과 같다. 그는 오직 성공만을 추구했고 피를 보길 좋아하는 그의 잔혹성조차도 사실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고 부하들을 위협하여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하야시에게 성공이란 윤리가 아닌 실용적인 성격을 지닌 삶의 목표였기에 이번에도 그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경로를 택했다. 그는 조선인 사냥꾼에게 그들을 이끌어 산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산길을 내려가는 방향을 잡아 야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중에도 노란 눈동자 한 쌍이 뒤쪽에서 목덜미를 노리고 있는 듯한 두려운 감각은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들은 두껍게 쌓인 눈 너머로도 알아볼 수 있는 오솔길의 흔적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 한두 시간 정도 걷고 나서야 간신히 깊은 숲에서 빠져나온 그들에게 산 아래쪽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이 내려다 보였다. 옹기종기 짚을 이어 엮은 초가지붕들이 지평선 너머 구름을 뚫고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게 솟아나온 햇살 한 자락에 비쳐 반짝이는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자, 일출도 없이 찾아온 새벽, 그들은 둘러싼 나무들이 뿜어내는 회백색 은광을 비추며 은은하고 뿌연 빛 속으로 숲을 채웠다. 야영하고 이제 새벽에 일어난 잠이 깬 그런 경우입니다. 햇볕도 그림자도 없는 숲속에 자리한 모든 것들이 중력을 잃고 부유하듯이 보였다. 나무들과 바위들 그리고 눈까지 모두 여린 은빛 공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흡사, 이성과 저성의 중간에 있는 세계, 다른 세계 사이에 살며시 끼어 있는 세계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야영하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의 그때의 분위기를 할까 느낌들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잠에서 깬 야마다 대인은 혹시 아직 꿈을 꾸고 있는가 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 순간 여기가 어딘지를 알고 뒤따라 나오는 크나큰 실망감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교육받은 부분들인지 이런 걸로 해서 그걸 견뎌낼 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그 다음 얘기가 소변을 보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큰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보아하니 거대한 짐승 발자국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다는 백씨와 사냥꾼을 깨웁니다. 그렇게 깨웠더니 이 백씨와 사냥꾼이 깨어나서 그 발자국을 보고 엄청 놀랍니다. 호랑이가 틀림없다. 밤사이에 우리를 여기서 지켜보고 호랑이가 여기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바로 하산을 해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호랑이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더니만은 이 야마다 대위가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먼저 그 호랑이를 죽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총독부에 가져가서 넉넉히 먹을 수도 있다. 너희들 급장의 조선징하고는 뭐 우리하고 용기를 대할 바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백시나 이 사냥꾼은 어떻게 되나요? 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체념한 듯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야마다 대인은 이제 이렇게 했다면은 하야시 소자가 또 말합니다. 이 자들이 도망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총을 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의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중충한 회색빛 날에 태양은 줄곧 구름 뒤에 숨어 나오지 않건만 명확히 드러나는 빛 없이도 세상은 조금씩 밝아졌다. 바람에 한기가 수천 개의 얼음 바늘처럼 그들 피부 속을 파고들었다. 산속의 밤이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게 바늘처럼 그들의 피부를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백시가 무언가 속삭이자 야마다 대위가 백시에 와서 묻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백시가 간절히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우리를 쫓고 있으니 빨리 여기서 대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다 대위는 이 조선증이 때 그대로 전해라. 우리는 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니네들이 가진 화살과 뭐 그런 거하고는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다. 먼저 우리가 호랑이를 사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겠죠. 백신은 입을 다물고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가 사냥꾼 뒤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에 이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이 이 사냥에 대한 무용담이며 이런 거를 널어놓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아무도 호랑이를 잡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초석달 무늬의 그 검은 반달 곰을 잡은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사슴을 잡은 얘기 이 정도 되지만은 실제 호랑이를 잡아봤다는 녀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사냥꾼이 걸음을 멈추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 보입니다. 그때에 야마다 대위가 뭐야 하면서 백시께 묻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그 순간에 채 백시가 대답하기도 전에 기나긴 장만철에 울리는 천둥처럼 깊고 불안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니까 호랑이의 그 어르렁거리는 소리죠. 굉장히 크거든요. 그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그들은 모두 미지의 힘이 형언할 수 없는 응시를 느꼈다. 그들 바로 앞에 놓인 나무들 사이 불과 60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번쩍이고 있는 주황색과 검은색의 섬광에서 온 것이다. 그 점심은 흔들림 자세 없이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칠흑 같은 동공이 박힌 밝은 노란색 눈동자는 온통 하얀색뿐인 이 세상에 유일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이제 곧 군인들은 소총을 꺼내들고 마치 조각산처럼 꼼짝하지 않는 호랑이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야마다 대위가 그들에게 고개짓을 하는 순간에 총구들이 불을 뿜기 시작하는데 무수한 총탄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에 호랑이가 벌쩍 일어 한번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가 하더니 이 군인들 자리로 덤벼오는 겁니다. 군인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짐승은 그들의 몇 자 안 되는 거리를 단숨에 갈아질렸다. 야마다 대위의 심장이 얼음처럼 섬뜩해지는 찰나 누군가가 시야로 획 지나갔다. 사냥꾼이 양손을 공중에 들어올린 채 앞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사냥꾼이 획 뛰어나가가지고 하지 말라고 고함 지릅니다. 그렇게 호랑이가 이 일본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날세게 방향을 해서 오던 호랑이가 안 돼!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코앞까지 왔던 호랑이가 갑자기 사냥꾼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서로 응시하다가 그렇죠. 짐승은 항상 눈을 마주쳐야 된다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응시하다가 그냥 획 몸을 돌리고 빠른 속도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다들 멍하니 서서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니까 하야시 소자가 호함 지릅니다. 다들 뭐해? 빨리 저 짐승을 쫓으란 말이야. 이제 부상을 입었으니까 멀리 도망 못 갈 거야. 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냥꾼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호랑이를 보내줘야 합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건강한 호랑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또 이 호랑이들은 영물이라서 공격받아서 다치면 상대를 죽일 기세로 덤벼들 겁니다. 그러니 빨리 이 호랑이를 내버려 두고 우리가 산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산을 내려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야시 소자는 부하들을 쭉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이미 패배한 듯한 그런
어마어마한 호랑이의 그거를 기습이랄까 그걸 봤으니까 이미 기가 죽었겠죠. 하야시는 이런 사냥 여행뿐만 아니라 전장에서 전투를 이끈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하야시는 러시아와의 전장에서의 경험이라든지 또 조선과의 전장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건데 한 번도 물러서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마침내 조선인 사냥꾼들에게 어서 빨리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길을 찾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가는 길을 잡아 야수에게 점점 멀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마치 목 뒷덜미에서는 노란색 호랑이의 눈이 뒷덜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두려움은 내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길을 한두 시간 정도 걷고 나서 간신히 숲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아래쪽에는 옹기종기 마을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지평선 저 너머 구름을 뚫고 마지막으로 예기치 않게 솟아오른 햇살 한 자락에 비쳐 반짝이는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옹기종기 있는 마을을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반으로 제가 잘랐고요. 그래서 이후에 반을 더 하게 되면 요 뭉치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산으로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남경수는 이 호랑이가 일본인을 덮치려고 할 때에 앞서서 가로막으면서 안돼 소리를 지르면서 일본인들을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는 이 사냥꾼이 야마다 대위로부터 목숨을 구함을 받았다면은 요번은 사냥꾼이 호랑이로부터 급습당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마다 대위는 이 행위 속에서의 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생명을 이렇게 구해줬더니만은 이 사냥꾼이 또 자기네들을 구해주는 그런 인연을 나름대로의 알게 됩니다. 참 운명처럼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탈해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을로 내려오는 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친 눈앞에 펼쳐진 인가의 전경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담보라는 신부만 아니었다면 그들 모두 눈이 쌓여 미끄러운 언덕길을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처럼 신나게 뛰어내려갔을 것이다. 그러나 함께 있는 상관의 눈치를 보느라 일행은 조금 더 빨라진 걸음으로 행군할 뿐이었다. 이들이 산기슭에 도달하기까지는 반 시간이 더 걸렸다. 마을 경작지와 숲이 만나는 곳이었다. 눈이 담요처럼 뒤덮인 휴경지 위에는 새들과 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무렇게나 나 있었다. 야시 소자는 일동에게 멈추라고 지시한 뒤 경보와 무엇인가를 논의했다. 후쿠다 경부는 본래 배에 기름기가 차고 투실투실하니 탐욕스러워 보이는 남자였는데 지난 2, 3일간의 고행 탓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수척한 모습이었다. 다른 장교들은 짐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우며 가벼운 마음으로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공포의 순간은 이미 잊은 채 곧 따스한 음식과 불시로 몸을 녹이며 이 모든 모험담을 웃어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다들 잔뜩 들떠 있었다. 너! 야마다 대위가 사냥꾼을 불렀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백시 곁에 몸을 붙였다. 니놈 이름을 대라. 제 이름은 남경수입니다. 사냥꾼이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다. 대한제국군에 있었나? 백시가 이 말을 통역하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종류를 막론하고 조센징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 니놈을 이 자리에서 당장 체포할 수도 있어. 이 말을 조선말로 속삭이듯 전하며 백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듯 보였지만 남경수는 그저 야마다 대위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다. 장교는 미간을 찡그리고 사냥꾼의 응시를 맞받았다. 두 남자는 서로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따스한 간부용 군복 차림에 풍성한 털모자를 썼으며 깊은 숲속에서 고생스러운 사흘 밤낮을 보내고 온 직후에도 여전히 기운과 활력이 넘치는 젊고 훤칠한 청년이었다. 다른 사람은 키가 작았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광대뼈가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데다 검은 머리보다 백발이 성성했다. 세월에 지치고 시들어버린 노인 같은 그의 여인 몸에는 뼈가 마른 바위처럼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야마다는 순간적으로 그 남자의 눈 속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보았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은 다르기보다 오히려 비슷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에게는 각자의 편에 있는 민간인들보다 자신과 맞선 상대편 군인들이 훨씬 더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기 마련이다. 비록 외양은 초라할지언정 남경수는 자신의 적수들을 기꺼이 살해하고 동맹군을 몸바쳐 보호할 인물 같아 보였다. 야마다는 그러한 위엄을 존중했다. 네 무기는 압수하겠다. 네가 사냥을 한다는 소리가 다시 들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와서 너를 체포할 것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라. 백씨가 그 말을 사냥꾼에게 전하며 젊은 장교를 향해 연신절을 올렸다. 백씨가 대신하는 감사 인사에 야마다는 짧고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남경수는 잠시 야마다를 빤히 바라보다가 휙 돌아설 뿐이었다. 어이 백! 하야시 소자가 외쳐 부르자 늙은 상인은 힘겨운 듯 발을 끌며 다가왔다. 예, 소자님. 너 때문에 우리 모두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잖아. 이 멍청한 벌레 같은 놈. 하야시 소자는 거의 여유를 즐기듯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백씨는 겁을 먹고 움츠러들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송구합니다요, 소자님. 오솔길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제가 이 산을 오르내린 적이 수백 번은 되는데도 이놈은 우리 사냥을 망치고 우리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어. 하야시 소자가 말했다. 썩 꺼져라. 내가 너라면 지금 아주 빨리 뛰어갈 거야. 백씨는 몸을 바들바들 떨며 고개를 몇 번이나 주걱거리다가 결심한 듯 몸을 돌리고는 노구가 허락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있는 힘껏 내달렸다. 그가 전력으로 질주하여 논 한마지기를 거의 가로질렀을 때쯤 하야시 소자가 자신의 소총을 꺼내 어깨 위에 얹고 방아쇠를 당겼다. 백씨는 돌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양팔을 쫙 펼친 채 앞으로 쓰러졌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어쩌면 어떤 소리가 전달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에 가로막혀 들리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등 중앙에서부터 붉은 피가 천천히 퍼지며 비단이 가득 들어있던 보찜을 흠뻑 적셨다. 제대로 된 사냥을 하지 못한 아심을 이렇게라도 달래야지. 안 그런가 후쿠다 경부? 하야시 소자의 말에 후쿠다는 아첨을 섞어가며 동의했다. 그 남모식이란 놈은 자네 몫으로 남겨주지. 어쨌든 여기는 자네의 관할지니까 말이야. 아, 그럼요. 물론입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를 세울 수 있겠지요. 후쿠다가 말했다. 지금 우리가 그놈을 처리하면 아무도 이 근방 지역에서 감히 무기를 들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야마다 대위가 앞으로 나섰다. 이 조센징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도록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놈이 없었다면 우리는 산에 갇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대위도 얼어 죽을 뻔한 놈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나. 그러니 피차 빚은 갚은 것 같은데 게다가 놈이 불법으로 밀렵한 죄까지 생각하면 정의의 저울은 놈에게 불리한 쪽으로 기우는 셈이지. 자신의 재치와 영리함이 만족스러운 듯 후쿠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호랑이에게서도 우리를 구했죠. 야마다가 냉담하게 대꾸했다. 제가 보기엔 그 저울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만 야마다는 후쿠다로부터 하야시 소자에게로 다시 후쿠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저도 더러운 조선징들을 향한 애정 따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제가 직접 그놈들을 충분히 죽였다는 사실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남자를 해친다면 두 분은 그에게 목숨을 빚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빚지는 것만큼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또 저놈은 제 목숨도 구했으니 저는 두 분이 그러한 일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어 수치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저놈을 그냥 보내주십시오. 정말 주제넘은 소리를 하는군. 대위, 당흑검으로 얼굴이 시뻘거진 채 후쿠다는 하야시 소자가 자신을 거들어주길 바라며 그를 쳐다보았다. 하야시는 거의 무표정했다. 그가 가장 위험할 때의 모습이었다. 그는 교활한 한 마리 뱀처럼 습관적으로 입술을 핥았다. 하긴 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조센증을 모두 죽여버린다는 게 불필요한 일 같긴 하군. 하야시가 말했다. 실제로 저놈이 유용하긴 했으니까 그 쓸모없는 백가 늙은이와는 달랐지. 그 말에 후쿠다는 얼른 자신의 주장을 굽혔고 일행은 다 함께 경찰서로 향하기로 했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비로소 야마다는 진심 어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이를 위해 혹은 다른 이에게서 무언가를 바란 적이 없었고 이는 그가 인생을 통틀어 느껴온 은밀한 만족감의 원천이었다. 그는 자신이 완전한 자립을 이룬 존재라 생각했다. 심지어 차갑고 흰 손을 가진 조용하고 우아한 기분이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서조차 그 어떤 온기와 애정도 갈구하지 않았으며 여자가 줄 수 있는 사랑을 그리워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후쿠다의 미개한 폭력성 때문에 하마터면 체면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었다는 순간의 가능성은 야마다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의 화를 돋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타인의 운명에 결부되어 있다는 감각도 짜증스럽기 그지없었다. 그가 남경수의 안전을 확신하지 못할수록 이 불쾌한 연결의 감각은 계속 남아있을 터였다. 그래서 야마다는 남경수를 끌어당겨 한쪽으로 세웠다. 남자는 내내 얼어붙은 듯 침묵을 지키며 저 멀리 쓰러진 백씨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체 위엔 까마귀들이 벌써 한 무리 모여들어 흥분에 찬 울음소리를 시끄럽게 내고 있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라.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거리에서 야마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은 야마다 겐조다. 남경수는 야마다 쪽을 빤히 바라봤다. 그가 자신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야마다는 외투 안주머니에 들어있던 은재 담뱃갑을 꺼내 남경수의 손에 쥐어주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름이 각인된 옆면을 쓸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멀어져 갔다. 남경수의 운명이 결정된 그 순간 군인들은 일제히 그에게서 관심을 돌렸고 그는 다리를 쩔뚝이며 홀로 사라져 버렸다. 이렇듯 이제 마을을 오게 되니까 이들이 그 간부들, 일본인 간부들만 아니었다면은 그들이 살아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뻐서 소리 지른 어린아이처럼 날뛰겠지만은 그러지는 못하고 단지 걸음만 빨리 해서 오더라는 겁니다. 하야시 소자는 일동에게 멈추라고 한 뒤에 경부와 무언가를 논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장교들은 짐을 내려놓고 담배를 피우며 가벼운 마음으로 사담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에 야마다 데이가 너 하면서 사냥꾼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내 놈 이름을 대라. 이렇게 하니까 제 이름은 남경수입니다. 이제 서툰 일본어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한제국에 있었나? 하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놈 알지? 니놈들은 소지할 수 없으니 무기는 우리가 뺏겠다. 대신에 인걸 내 놈도 알겠다. 무기를 갖는 것은. 그러면서 경고를 합니다. 내가 다시 사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내가 직접 와서 너를 체포할 것이다. 우리를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백씨가 그 말을 사냥꾼에게 전하며 젊은 장교를 향해 연신절을 올렸다. 그렇게 이제 백씨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정작 남경수는 잠시 야마다를 빤히 바라보다가 획 돌았을 뿐이었다. 어이 백! 하야시 소자가 외쳐부르자 늙은 상인은 힘겨운 듯 발을 끌며 다가왔다. 예, 소자님. 이제 이 하야시 소자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하야시 소자는 우리가 이같이 길을 잃어버리고 한 것은 네가 제대로 길을 안내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너는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소자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썩 꺼져라. 내가 너라면 지금 아주 빨리 뛰어갈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백씨는 부들부들 떨다가 노구가 허락하는 날 가장 빠른 속도로 힘껏 내달렸다. 그가 전력으로 질주하여 논 한마디쯤 지났을 때에 하야시 소자가 자신의 소총을 꺼내 어깨 위에 얹고서 방아쇠를 잠겼다. 백씨는 돌에 넘어 걸러지기로 한 것처럼 양판을 쫙 펼친 채 앞으로 쓰러졌다.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부분 보십시오. 어쩌면 어떤 소리가 전달되기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가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로 가로막혀 들리지 않았을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묘사도 작가가 갖고 있는 능숙함을 볼 수가 있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들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차가운 이 공기가 얼어붙은 이 공기가 얼어붙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봐도 갑자기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니 얼어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등 중앙에서부터 붉은 피가 천천히 퍼지며 비단이 가득 들어있던 보찜을 흠뻑 적셨다. 그 다음 일본인이 하는 얘기를 한번 보세요.
제대로 된 사냥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달래야지. 어떻게 보나요? 이 백씨라는 사람을 사냥했다고 보는 겁니다. 안 그런가 후쿠다 경부 하면서 하야시가 후쿠다에게 아첨을 떨듯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여기에 남경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남경수는 후쿠다 자네 그거 영역이니까 내가 처리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야마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이 조선승은 우리가 산에서 내려오도록 길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이놈이 없었다면 우리는 산에서 갇혀서 못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니까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야마다 데이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야마다 데이가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야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긴 이 지역이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조선징을 모두 죽여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일 같지. 그럼 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백가와는 다르지, 이 녀석은. 그러면서 결국은 후쿠다는 얼른 자신의 주장을 굽혔고 이런 건 다 함께 이제 경찰서로 갑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을 때, 그러니까 동료들이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걸 확실해졌을 때에 야마다는 진심 어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앞으로 나인데 연락하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제 담뱃갑, 은으로 만든 담뱃갑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는 이 담뱃갑 넣는 담뱃갑, 그거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야마다 겐조다. 담뱃갑 옆에 쓰여져 있는 그 글자를 이렇게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면서 내가 이니까 그렇게 담뱃값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언제 담뱃값이 주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인연이 탄탄히 이 담뱃값을 중심으로 해서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간부들과 함께 멀어져 갔다. 남경수의 운명이 결정된 그 순간 군인들은 일제히 그에게 관심을 돌렸고 그는 다리를 절룩거리며 홀로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해서 프롤로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롤로그는 이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다시피 언제 담뱃값 중요한 인연의 정표로서 주어집니다. 물론 비극적인 일도 바로 앞에 백씨가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일도 바로 앞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의 이 인연으로 해서 엮여질 일들이 여기서 태동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을 보실 때에 첫 번째에 인연이라는 관계, 사람과의 우리가 흔히 하는 인연이지 않습니까? 그 인연이라는 게 물고 해서 늘어져 가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철학적 전개가 일어날 거다.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프롤로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는 야수라는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호랑이가 등장도 했지만은 그런 호랑이가 결국은 남경수라는 사람에 피해서 그같이 우리 조선인들의 그 기계 속에서 호랑이의 기계가 그대로 전달되는 모습으로 이 소설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후에 나오는 일이지만은 남경수의 아들인 남정호, 이 남정호가 이제 아버지의 그거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 기계를 이어서 굶주림과 탄압 속에 허덕이는 우리 민중들의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쟁의 광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성은 상실해가고 침략자들이 어떻게 야수가 되는가도 한편으로는 그 야수라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한민족에게 흐르는 내면 속에 있는 야성, 이 호랑이 같은 그런 야성이 그대로 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야수라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이 백두산 근처의 설산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이 프롤로그였다면 이 소설이 끝나는 지점인 에필로그는 남쪽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해녀가 된 오키를 시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 재밌게 배치시켰죠. 처음에 시작은 북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소설이 끝날 때에는 이 남쪽 바다에서 끝나게 되는 에필로그가 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소설에서 한반도의 처음 저 위쪽과 마지막 부분까지를 아우르고 있고요. 산에서 시작된
투쟁과 인연이 바다에서 도달되고 바다에서 정화되어지고 가는 과정을 우리 한국 근대사 속의 고통을 예술적으로 성화시켰다 할까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완결성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 번째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을 보겠는데 긴 소설이라 했습니다. 긴 1917년부터 시작해서 1965년에 이르는 긴 세대 간에 연결되면서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또 세대 간의 계승이 일어나더라. 그 계승의 중심이 뭔가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야성입니다. 호랑이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야성은 독립정신으로 이어지고 그 독립정신이 이어지는가 하면은 또 한편은 언제 담뱃값으로서 역사적 증거물로 남아져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필자는 이 같은 프롤로그의 사냥꾼이 가졌던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이 후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대를 이어서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 소설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용한 생명력의 원천이다. 이거를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프롤로그를 마치면서 결론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은 그냥 1917년에 있었던 사냥꾼과 짐승과의 얘기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주의의 폭풍 앞에서도 자신을 영혼을 팔지 않았던 우리 한민족의 원형을 복원해낸 것이 이 의식이 아닌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남경수가 살려준 호랑이는 민족의 정기로 살아남았고 그가 야마다에게 받은 담뱃값은 비극적인 재회의 매개체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는 삶은 견딜 만한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한다는 소설의 최종 결론으로 이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이 같은 위대함을 깨닫기 위한 작가가 마련한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